자,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72페이지 봅니다. 제3절에 이제 개업공사의 고용인 신고 등 돼 있는데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근데 고용인은 가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를 실제 안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은. 근데 고용인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요. 일반 직원들입니다. 직원. 고용당한 사람. 근데 고용당한 사람은 두 사람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사죠. 없는 사람은 중개보전이에요. 용어 중에서 나오니까 사실 그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구분해놨는데 의의는 빼버리고요. 2번 한번 보세요. 고용인의 고용신고 및 고용학의 종료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용인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원, 고용하면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래 볼게요. 고용인의 고용신고가 있고요. 종료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요즘 전자문서라고 나오면 여기서는 전부 다 인터넷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요, 이거 언제 신고하느냐가 매번 나옵니다. 그러면 고용신고는 언제 합니까? 하면요, 업무 개시 전이에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중개업 등록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죠. 그럼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직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을 뽑으면 내가 이미 업무를 개시했네? 업무 개시 전에 신고가 안 되네, 그죠? 그건 아니에요. 내 직원, 고용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뜻이에요. 우리 개공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고 고용인이, 내 직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신고부터 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럼 이건 사후 신고죠.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 직원을 너 나가 이랬어요. 그럼 종료됐잖아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10일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소장님이 나갔다 오는데 직원이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종료 신고가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감에 상처받아요. 10일 전이 아니고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10일 이내. 자,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날짜 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고용신고 하면요. 등록관청에서 확인 절차가 많아요.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수료 여부도 확인하고 또 소공들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요. 우리 첫 시간에 결기사회 배웠죠. 결기사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는요. 나중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합니다. 그 속된 말로 옛날에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에 신원조회 하죠. 왜? 전과가 있나 없나까지도 결기사회를 다 조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등록관청에서 다 해요. 여러분들이 신원증명서를 낸다든지 자격증 사본 낸다든지 안 합니다. 요즘 전산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등록관청이 다 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날락 넘어가시면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상한제 돼 있는데 시험에서는 상한제 이렇게 제목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수 제한입니다. 그럼 고용인원수는요. 자, 개업공사와 소속공사의 합친 숫자예요. 5배를 넘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부등호 보고 오랜만에 보죠. 그럼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더도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자, 그럼 예를 볼게요. 개공이 한 사람이죠. 우선이면 한 사람이잖아. 그 밑에 소공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럼 자격증 없는 직원은 몇 사람까지?
10명까지, 10명까지. 아, 개공, 소공 빼고 5배잖아. 개공과 소공의 합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있으니까, 개공과 소공을 합치면 2명이잖아요. 그럼 2명의 5배까지 가니까 10명, 10명. 전부 합쳐서 10명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만약에 개공이 중개 보존을 5배를 초과해서 고용을 해버리죠? 아, 이거 1년징이에요. 등록도 무조건 취소해버려요. 그럼 이 조문이 생긴 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돼요. 왜 4년 전에 이걸 만들었냐면요. 최근에 우리 전세 사기 사건 많죠.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을 중개사무소하고 결탁해서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냥 단독으로 사기치기 힘드니까. 그럼 중개사무소하고 이제 결탁되어 있는 전세 사기범들을 잡았는데, 이놈들이 전부 중개보존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중개사무소도 잘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격 따가 중개사무소 하려는데 제가 믿지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은 중개사무소마다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주변에 가보시면 자격증 없는 사람 거의 고용 안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를 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 못 찍잖아요. 전세 계약서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한테 얼마를 떼주고 실제 어때요? 결탁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조문이 생겼어요. 중개보존들을 너무 많이 고용하지 마라. 고용하면 1년 징역 보내고 무조건 등록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위반시 제재에 나와 있고요. 자, 4번 단락에 보면 73페이지입니다.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그냥 요거 안 보셔도 돼요. 단원별로 지금 계속 할 겁니다. 뒤에 가면 요 단어는 계속 나오고요. 5번 단락 한번 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해에 대한 개업공사 책임돼 있죠. 거기 첫 번째 줄 봅니다. 첫 번째 줄. 조문이니까 읽어볼게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아, 그러면 우리 직원이, 즉 소공이나 중개보존이요, 어떤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상 행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개행위입니다. 중개행위. 그럼 업무상 행위는 전부 다 누가 한 걸로 본다고요? 개공이 하는 것으로 본다 돼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직원 잘못이 몽땅 네 잘못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고용인 직원이요, 어떤 업무 하다가 사고 치면 개공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처벌도 개공이 다 받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네. 근데 만약에 고용인이 술 한잔 먹고 사람 때려서 징역 갔어요. 우리 책임자 앉아. 그건 아니에요. 업무상 행위가 아니잖아요. 시험에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직원들의 모든 행위를 책임지려면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업무상 행위만. 그 다음에 본다라는 표현은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워요. 간주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본다라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 추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추정한다 아니에요. 간주력입니다. 본다. 그러면 실제 간주한다랑 추정한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요, 보세요. 간주한다. 법에서는요, 본다 해버리면 아무리 반대 증거가 있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뒤집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집이 하나 있는데, A씨가 막 자기 거라고 난리야. 근데 B는 또 지 거라고 난리예요. 근데 판사님이 보니까 A 거야. 그래서 이 집은 A 것으로 본다. 판결했죠. 그럼 B가 영수증 갖고 오고 등기부 가져오고 막 토지대장 가져와가지고 반대 증거를 다 내면서 내가 원래 쟤한테 샀거든요. 그래도 절대 못 뒤집어요. 왜? 한 번 본다 하면 끝이에요, 법은. 근데 만약에 판사님이 재판하는데 이건 A씨 집으로 추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B가 반대 증거를 가져와. 내가 쟤한테 샀고요,
계약금 중도금 넣었고요. 또 등기부도 내 앞으로 돼 있고요. 그 판사가 딱 보더니 그래? 그럼 이거는 B급으로 보자.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어지는 게 추정력이에요. 근데 본다는 뒤집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고용인의 업무상에는 개공이를 본댔잖아요. 추정이 아니고. 그럼 개공이 나는 절대 몰랐는데요. 지 혼자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요. 지 혼자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이랬는데요. 그래도 뭐예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반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그럼 이건요. 직원이 증언해도 안 됩니다. 법정 나가서 우리 소장님은 모르는 일입니다. 나 혼자 사기쳤습니다. 내가 돈 다 떼먹었습니다. 그때 옛날 마산에서 제일 많이 떼먹어서 42억 떼먹었어요. 그래도 개공이 책임져야 돼요. 그때 소장이 대학생인데 파산 선고 받았죠. 끝이에요. 우리는 직원을요 굉장히 신중하게 뽑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자, 앞으로 민사책임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 고객들이요, 의뢰인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나면 우리가 배상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니까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아무런 과실 없어도 개입을 안 했어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럼 직원이 나가서 사기쳤는데 10억 손해났어. 그럼 개공이 10억 물어줘야 돼요. 뜻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그럼 내 직원이 위반 행위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손해기식이 아니고 법 위반했죠. 그럼 행정처분도 개공 몫입니다. 그럼 개공은 직원 잘못으로요.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업무 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중개 못하죠. 우리 결격사 할 때 배웠잖아. 취소 처분은 3년이라고. 내 직원 때문에 나는요. 아예 생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요거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형사처벌이 두 가지입니다. 징역형 아니면 벌금이에요. 원래 행정법은요. 웬만하면 무거운 처벌은 징역이고요. 가벼운 거는 벌금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이 위반행위 했을 때 우리도 징역 받거나 벌금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장을 교도소까지 보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직원을 같이 보내면 이것도 더 문제야. 왜? 직원이 만약에 잘못했는데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직원을 만약에 1년 징역해가지고 교도소 갔단 말이야. 근데 개공한테도 너도 1년 징역해서 이제 같이 보냈어. 그랬더니 다음날 소공이 죽어 나옵니다. 왜요? 지 때문에 교도소 갔는데 애를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그걸. 그래서 우리 개공은요, 형사처벌할 때 징역형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받습니까? 벌금형만. 그럼 속된 말로 우리는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근데 이 벌금형은 형사처벌은요, 반드시 본인한테 과실이 있어야만 형법상 이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평소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책임은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요. 그럼 심지어 판례에서요, 내 직원이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매매할 때 매수인의 실제 매수대금 전부 다 들어 튀었습니다. 횡령이에요. 편취한 거죠. 그래서 저기 강원도 가서 돈 다 잃고 왔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 개공 책임져야 돼요. 심지어 계약금을 실제 횡령한 것도 전부 다 중개 업무에 속한다.
하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업무 범위는. 자, 요게 고용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인.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업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 책에는 설명이 아주 많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보세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출제하면요. 여기 위에 내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거 밑에 내면 난이도가 막 상급으로 갑니다. 왜? 이 위반 행위를 다 알아야 돼. 그럼 고용인이 위반 행위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고용인이 무슨 행위를 하여 이래 준단 말이에요. 그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인지 업무 중지인지 1년 징역인지 3년 징역인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 벌칙하고 행정처분을 외워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내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만약에 같이 묶어서 한 문제 내잖아요. 그럼 같이 묶어서 내면 쉬워요. 왜? 어차피 이쪽 쪽으로 이제 어때요? 답을 많이 주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에 따라 쓰는 거고. 근데 두 문제를 낸 적이 많은데 위에 거는 아주 쉬운 문제로 내고요. 이 아래쪽은 사례 문제를 많이 내는데 사례 문제 내면 수험생들이 막 어렵다고 난리가 나요. 실제로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모의고사 풀이 가서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자, 근데 75페이지 넘어보세요. 75페이지 보면 그 밑에 박스 안에 표가 있죠. 핵심돼 있는데요. 자, 표에서는 우리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하고요.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직원이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는 거예요. 공통점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차이점 보세요. 거기 교육이 수어 의무라고 딱 한가운데 보면 그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받는 교육이 다릅니다. 소공은 실무 교육이에요. 우리 개공하고 똑같은 교육 받습니다. 근데 중개보존들은요, 직무 교육이에요. 그리고 소공들은요, 연수 교육을 계속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연수 교육. 근데 중개보존들은 직무 교육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인장 등록돼 있고 그 밑에 서명미 날인돼 있죠. 좀 이따 그거 할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은 마치고 76페이지 가보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인장 등록 봤잖아요.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도 뭐 웬만큼 10년 동안에 한두 번 빼놓고 거의 매년 출제를 하다시피 합니다. 한 문제인데요. 인장이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중개업 할 때요. 도장을 등록하고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인장은 또 신고를 하지 않고요. 등록이라고 표현하죠. 도장을 등록해서 합니다. 그럼 왜 도장을 등록할까요? 예. 아무 도장을 찍으면 중개사무소의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들이 실제 소장 이름으로 파가지고 막 마음대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려고 등록된 인장 딱 하나만 가지고 개공이 어때요? 딱 소지하고 쓰라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인장 등록, 자,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의무자예요. 개나 소나 등록합니다. 뭘까요? 개공과 소공이에요. 제가 짧게 부르면 개나 소나 이러죠. 개공과 소공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직원 하나 없죠? 누구? 그래,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들은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보니까 아예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장을 언제 등록해야 됩니까? 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직원들 고용신고 언제예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죠. 그럼 우리 도장도 어떨까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인장 노시는 업무 개시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등록 신청할 때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고요. 직원들 고용 신고할 때 아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 조항인데 업무 개시 전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도장 등록 안 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계약서 적을 때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이미 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자 어떤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는 거죠. 인장은. 그럼 실제 등록해야 되는 인장이 있죠. 또 어떻게 등록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거의 또 정답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 보세요. 자, 등록 인장은요. 사람을 딱 나눌 때요. 이렇게 법인하고 개인으로 나눕니다. 그럼 법인은 법인인 개공이잖아요. 그럼 개인은 누굴까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부칙상의 개공, 또 소공 있잖아. 법인의 임원, 사원이나 직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소공. 이 사람들은 뭐 개인이죠. 개인. 그 법인과 개인이 도장이 다릅니다. 그럼 법인은 어떤 도장입니까? 하면요. 거기 지금 싼 걸 이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상업등기규칙 법은 몰라도 돼요. 신고된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 뭡니까? 하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법인 인감. 등기소에 가면요. 법인들을 설립하잖아요. 그럼 법인 설립하면 법인 인감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인 인감을. 근데 그 법인 인감을 우리는 다시 등록한층에 등록하고 쓰셔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법인이 분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분사무소도요.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이 법인의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왜? 법인 인감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울산 남구에 만약에 중개사무소, 주된사무소 법인이 있는데 중구에 분사무소면 가깝잖아요. 그럼 중구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와서 도장 들고 가서 찍고 다시 갖다 주고 그러면 돼. 제가 볼 땐 자전거 타고도 왔다 갔다 해. 그때 분사무소가 전국에 500개가 있어. 시군구마다 하나씩 다 둘 수 있으니까. 그럼 500명의 책임자가 도장 받으러 오면 대표자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도장을 하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자, 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요. 이거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사용인감이라 불러요. 그래서 법인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뭐 조금 알 수 있는데 법인은요. 사장님이 쓰는 법인 인감이 있고 또 혹시요. 총무이사나 격리이사 또는 심지어 작은 회사라도 격리 담당하시는 실제 여자분들이 은행 업무 볼 때 쓰는 도장 있죠. 그 다른 도장이에요. 그 도장들은 전부 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원래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불편함은 뭐예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다른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법인 됐죠? 그 다음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들은 거기 보시는 대로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보면 돼요. 3번, 4번. 그러면 개공 중에서 개인인 사람, 또 소공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의표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이 나타낸 장입니다. 그럼 실명제예요. 이름만 나타나면 돼요. 근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하는데 중개사무소 이름이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예요. 그럼 상호 넣어가지고 도장에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절대 안 돼요. 상호 넣어라 소리 안 했잖아요. 무슨 말 알죠? 명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만? 성명이 나타나야 돼요, 성명이. 제가요, 도장을, 이름을 딱 넣어 팠는데요. 이만하게 팠어요. 왜? 내가 전생에 좀 뭐 같아.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팠어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너무 크면 진짜 계약서가 벌겋잖아.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게 가로 세로가 7에서 30mm예요. 가로 세로가 7에서 30mm. 7mm 이상 30mm 이내로 한다. 자, 숫자도 바꿔서 한번 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작아도 이름이 안 보이죠? 너무 커도 불편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개인의 등록인장. 그럼 법인하고 개인은 완전히 다른 도장 쓰죠? 거기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면 돼요. 그럼 법인들은 무조건 인감증명서 제출하라. 왜? 어차피 인감을 등록하니까.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인감을 등록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이름만 들어가면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물론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럼 법인들은 서식을 내지 않고요. 개인들은 인감증명서 내지 않습니다. 이거 아래로 바꿔서 엄청 많이 냈어요. 그럼 누가 인감증명서 내는 거예요? 법인. 여러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됐다면 법인의 상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의 상호가 들어가 있는 도장을 어때요? 만들어가지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내면 돼요.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죠. 근데 내가 개인 사무소 차렸습니다 하면 어때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서식에다가 딱 찍어서 내면 돼요. 서식 이름은 몰라도 돼. 뭐 시험에서는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한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서식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냅니다. 이거는. 자, 요게 이제 인장 등록이고, 그 다음에 지금 77페이지 가면요. 쌍갈로 4번에 등록 인장에 변경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럼 제가 업무 개시 지전에 도장을 등록하고 쓰고 있죠. 근데 도장 잃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도장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도장집까지. 왜? 새 도장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새 도장 만들고 나서 어디 가야 돼? 등록관청 가야 돼요. 그럼 법인은요? 법인 인감을 잃어버리면 도장집 갔다가요. 등기소부터 먼저 가요. 왜? 인감 변경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인감 변경 신고하고 나면 다시 변경 등록해야 되죠. 이게 며칠입니까 하면 7일이에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라. 그때 변경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개인들은 서식을 제출하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요 숫자 7일은 시험에서 10일이라고 4번이나 바꿔냈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출제원들이 요 숫자. 우리는 공부할 때요. 본인한테 맞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학습할 때는 출제위원회 마인드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출제위원회 출제를 어떻게 할까? 변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에서 잘 분석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시는 거예요. 왜? 혼자 공부하면요. 그걸 분석하기가 힘들죠. 뭐 저희들처럼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막 이렇게 그동안에 변천된 것, 심지어요. 출제위원들이 보통 한 과목당 20배수인데 20명의 출제원이 실제 40문제씩 똑같이 출제해요. 그럼 그 중에서 문제를 또 선별하는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출제원이 20명이 출제했을 때 자기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출제원 됐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명예직이라서. 그럼 보세요. 출제원들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제원들을 다 바꿔.
올해는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님들이 쫙 하다가 갑자기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님이 맞서었어. 그 문제 모양이나 어때 경향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쓰는 문구 자체가 달라져요. 패턴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 수험생들은 그걸 잘 모르죠. 저희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출제인들 달라졌는데. 3년 전에 출제인 바꿨어, 이거. 왕창 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전에는요,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님들 7분이 출제인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막 났었어요. 그리고 한때 이 부산 경남에서요, 부산대 법대 나온 민법 교수님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 그 밑에서 배웠잖아. 가르치는 것도 문제 만드는 것도 그 패턴이야. 문구 자체가, 이 법률 과목은요, 문구 쓰는 것부터 달라요. 그래서 부산대 법대에 나왔던 강사들이 수업한 학원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출제율에 상관없이 잘 나오는 게 있어. 이놈이야. 이거는 왜 11로 내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인장을 등록하면 등록된 인장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요, 업무 중지예요. 자, 제재는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거니까 뭐 지금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교재 넘어가서 78페이지 갑니다. 제 5절 갈게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뭐 한자 용어인데, 그죠? 잘 보이도록 건다. 그죠? 걸어놓고 잘 보이게 한다. 이게 게시입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면 게시판 이 말 하잖아요. 그 이제 시자가 볼 시자라서 잘 보이게 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무소 하면요, 중개사무소 내부에, 외부 밖에 하면 안 되고요,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잘 게시해야 되는 서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도 지문에서는 잘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 5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외우셔야 되죠. 자, 근데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느낌을 좀 보세요. 자, 왜 게시할까, 그러면? 중개사무소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 사무소가 진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법 사무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등록증 원본이란 말이에요. 나 등록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개공과 소공이 있으면 자격증 원본이죠. 보세요. 중개보조원들은 중개 업무가 안 돼요. 그럼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 건단 말은요, 이 사람들한테만 상담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들은 아예 상담 안 됩니다. 청소나 하고 그냥 이제 실제 어때요? 운전이나 하고 이래야 돼. 근데 밖에 나가면 많이 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생활형 불법이라,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 건다는 것은요, 고객들이 찾아왔을 때 이분들하고 상담하세요 이 뜻이고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점포 안에 들어가면 얼마짜리 써놨죠? 그 우리 중개보수표 거는 거예요. 돈 얼마 받습니다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보면 음식물 손해배상 배상 1억 써놨죠. 우리도 보증 설정해야 돼. 개인 사무소는 2억이에요. 그럼 2억에 보증 설정 관계 정수 딱 걸어 놓으셔야 돼요. 손해 끼치면 전부 배상해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세금 잘 내고 있죠. 사업자 등록증 게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 자격증은요, 뒤에 원본부터 있죠. 사본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등록증 자격증을 워낙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빌려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본을 게시해가지고 이제 중개할 사람들 꽤 많거든요. 이제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중개사무소는 원본만 게시하고 해라. 그 원본 게시했다가 나중에 또 발급받아가지고 막 게시하면 안 됩니까? 재발급 받으려면 재교부인데요. 재교부 받으려면 원래 있던 것들이 반납하셔야 돼요. 반납해야 재교부 줍니다.
그럼 놈이 훔쳐갔는데 하면요. 사유서 장하게 적어야 됩니다. 왜 없어졌는지. 실제로. 등록증은 자격증요. 재교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빌려줬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원본을 게시합니다. 자, 사무소에 이거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제재는 참고. 자, 79페이지 갑니다. 6절. 자, 중개사무소에 명칭 돼 있죠. 자, 중개사무소 명칭 보세요. 명칭 사용 의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칭이 뭡니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호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도 치기 전에 중개사무소 상호부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 나는 이래 해야지. 그죠? 대박 부동산 해야지. 뭐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이 명칭 사용은요. 법률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꼭 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줄이에요. 다운표 있죠?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앞뒤로 글자를 붙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 보세요.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괜찮죠? 그러면요, 자신의 이름 가지고 상호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홍길동 공사사무소 어때요? 괜찮습니다. 근데 상호가 너무 길어. 뭐 간판이나 아니면 광고할 때 너무 기니까 난 줄였어야 되겠다. 대박 부동산 했어요. 100만 원 과태료예요. 홍길동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예요. 법에서 사용하라는 문구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 문구를 외워놓으시는데, 우리 지금 개공들 중에 보세요. 개공들, 법인인 개공, 공사인 개공, 부칙사인 개공 있잖아요. 이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 부칙사의 개공이네. 그럼 이 부칙사의 개공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왜? 공사 자격증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문구만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자, 명칭 사용하면 요런데 이제 상호를 만들 때 이걸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간판, 5개 광고물 설치하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요, 사무소 안에 거는 서류 있었잖아요. 게시하는 거. 근데 5가지 있는데요. 그럼 사무소 밖에 거는 게 뭐예요? 5개 광고물인데, 이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는 5개 광고물을 간판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데 5개 광고물에는요, 반드시 이제 표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기합니까? 하면요, 개업공사에 성명을 표기하랍니다. 아, 이름 써야 되는구나, 이름. 뭐 실명제입니다. 근데 개인이라면 이름 쓰는데, 그럼 법인이라면 상호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상호가 아니고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 분사무소 배웠잖아요. 그럼 분사무소에도 대표자 성명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책임자가 누군지 아시죠? 왜? 본사 지사라고 할 때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표자라고요.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원래 지사장인데, 이건 분사무소니까 뭐라 불러요? 책임자라 불러요. 아,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법인은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간판에 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요, 지나가다가 이제 중개사무소 간판들이 잘 보이는데, 중개사무소 간판 보시면은 여기 대박 부동산, 그죠? 부동산 중개 해놓고, 요 밑에 어때요? 소장, 뭐, 김갑동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던데요. 글씨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볼펜 갖고 써도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왜? 이 성명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크기라 해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크기대로. 자, 요게 우리 이제 명칭 사용 의무랑 간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5개 광고물에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전화번호 다 써놨던데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한 거예요. 자, 5개 광고물에 등록번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도 돼요. 우리 뭐만 쓰면 돼요?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럼 상호하고 어때요? 이름만 쓰시면 돼. 근데 가보면 막 전화번호하고 등록번호하고 막 다 써놨잖아요. 그냥 폼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영업을 위해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문이요. 80페이지, 81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싼 걸로 2번 한 보세요. 제일 위에. 개업공사가 아닌 자 돼 있죠. 자, 개공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이제 등록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개업공사 아닌 자는 공인인계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자, 유사한 명칭 줄여서 뭐래요? 사칭. 유사한 명칭이 사칭입니다. 그럼 사칭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유사한 명칭도 안 되나니까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요.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래 써놨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중개사무소로 오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써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글자가 들어간 상호는요. 웬만하면 이거 못 쓰게 합니다. 왜? 중개사무소로 오해하면 골치 아프니까. 심지어요. 이게 학원이 실제 학원이 이제 일단 등록된 학원이 이제 실제 이 상호가 육서당 공인중개사 학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인고시학원으로 신고돼 있는데, 그럼 육서당 공인중개사 학원이잖아요. 공사는 글자 들어가니까 부동산 사무실인 줄 알고 전화 몇 번 해요. 심지어 학원들은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줄 알고 전화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왜?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어때요? 울산 남구 공사라고 탁 치면요, 학원도 다 같이 떠버리거든, 이게. 검색창에. 근데 이 학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부동산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 다 처벌해요. 지금은. 유사한 명칭으로 보고. 자, 요게 이제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네. 그 다음,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7절 볼게요. 자, 오늘 아마 마지막 단원인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 광고는 최근에 몇 문제 안 나왔네요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최근에 생긴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자체가 10년 전에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가 뭡니까 하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무소 하면 광고해야 되죠. 광고 안 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안 오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혹시 실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임대해야 되겠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무슨 말 알죠? 그게 다 뭐예요? 광고해서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시사항. 그럼 명시사항은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항목 있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광고할 때 이 항목을 명시합니까? 어떤 광고란 말이 있었어요? 없죠. 그럼 이건 모든 광고에서 명시사항이에요. 내가 게시판에 올리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 벼룩시장에 내든 책자에다가 내든 모든 광고할 때는 요 명시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과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 되어 있죠. 그럼 중개사무소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명시사항이
아닌 것 고르세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린 암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이제 실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암기는 다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암기만큼이나 쉬운 게 없어요. 왜? 보세요. 암기 문제랑 이해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에 출제해보면요. 수험생들은 암기 문제는 엄청 잘 맞춰요. 이해 문제는 다 틀리고 와요. 근데 어떤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선생님 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암기가 너무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암기만 할 뿐이고 이해를 절대 못한다. 왜? 심지어 여기서 강의하는 강사도 그 법을 이해 못한다. 왜? 본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중개사법을 이해 못해요. 왜? 여기다가 꼭 성명만 쓰랬어. 연락처도 써야 안 될까? 그 연락처 왜 쓰지 않도록 해놨을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쓰면 100만 원 과태료래. 100만 원 과태료 너무 약하지 않아? 5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해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만든 법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학 개론하고요. 공법이나 공시법안의 등기법 이런 거거든요. 자, 암기 과목이 민법이나 세법이나 제과목 중개사법이에요. 제과목은 암기가 80%, 이해가 20%예요. 이해도 실제 20%가 부동산 거래신고법률이지 중개사법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신고법률은 완전히 절차법이라서 이해 못하면 못 맞춰요. 근데 실제 시험을 딱 쳐보면요. 중개사법이랑 민법 점수 제일 잘 나와요. 실제 시험 쳐보면. 그럼 얘들 엉망된다니까요, 시험에서. 왜?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지거든. 그럼 여러분 말 맞다나 이해 잘하고 암기 못한다는 말은 완전히 안 맞잖아, 앞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럼 실제 이 중개사 자격증 따려면 뭘 해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는 강사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아무리 시켜도요. 100%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암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건 뭐예요? 외우시면 돼. 근데 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요. 제가 1월 달 되면 암기표 주거든요. 이거 20페이지짜리예요. 이거 다 외우면 80점 받아요. 기본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다 외우면 80점 받아요. 왜? 우리 암기 문제가 80% 나온다니까. 그럼 몇 장 안 되네요. 물론 조문도 다 써놨기 때문인데 진짜 암기할까 보면 한 5페이지, 1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걸 외우는데 힘들다면 자, 암기표 이래 써놨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명소가 어디 있어요? 명소를 주로 어디 내가 많은 게 명소예요? 절, 사찰이죠. 근데 명소에 가면 뭐 달아놨어요? 연등, 그렇지. 그 연등에다 뭐 써놨어요? 밑에 이름 써놨잖아, 봐. 이름 끝이지, 뭐. 제 암기표 이렇게 써놨어요. 명소에 가면 연등이 있고, 아래쪽에 이름 써놨다, 이렇게 되죠. 그럼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러면 되죠. 그럼 여기에 실제, 뭐,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예요. 면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지목?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금방 외워요. 금방. 여러 번 반복을 몇 번 하느냐 문제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만약에 내가 인터넷으로 광고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광고는요. 중개사무소를 정확히 밝히는데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추가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밝히라 돼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직방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하는 거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해놨죠. 그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 중개사무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인터넷 광고 때 이 항목은요, 추가 항목이단 말이에요. 그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게 종류별로, 그죠? 이게 종소명가, 뭐 국수집인가 봐. 종소명가를 명시하라 돼 있어요.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좀 공부하면 아시는데요. 대한민국은요, 모든 부동산은 위치하고 면적만 있으면 가격을 다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125번지 위치죠. 면적이 200평. 면적이죠. 그럼 얼마짜리 땅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아파트도 볼게요. 자, 울산시 남구 야암동 롯데캐슬 아파트 202동 1401호 위치죠. 84제곱미터 면적이죠. 그거 5억짜리로 나오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요, 가격을 알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소재지, 면적합니다. 소재지가 소재와 지분 합치하니까 공시법 시간에 했죠. 그 위치하고 면적만 알면, 그러면 중개대상물을 상세히 명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것 광고를 딱 한 번 보면 돼. 거기 보면 자 보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광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또 뭐 준공, 그죠? 93년 2월 6일 이렇게 돼 있죠. 또 보니까 밑에 방삼, 요기, 차1.2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다? 다 있다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방 3개, 욕실 2개, 주차 대수 1.2대. 그거 다 알잖아. 근데 제일 밑에 보면 계략적인 관리비 얼마나 써놨죠? 한 달에 뭐 25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게 항목이에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거 가지고 틀린 점은 절대 안 내. 왜? 끝에 이거 등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상물의 하나 모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맞춰. 그럼 이 종류가 뭐예요? 이거랑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고 위로 나와요.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는 격고사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사항 고르세요. 그럼 이거 고르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지. 이건 인터넷 광고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광고를 하는데, 자,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지조항이에요. 부당한 표시 광고가 원래 법률에 3가지인데요. 시행령에도 3가지 있어서 지금 책에는 6가지 실려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뜻만 아시면 돼.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표시 광고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면요. 아예 허위 물건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광고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뭐, 롯데 현대 아파트 또는 이제 실제 현대 아파트, 울산시 남구 실제 삼산동의 현대 아파트. 그죠? 2501호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84제곱미터 2501호니까, 꽤 괜찮겠다 해서 전화했더니요. 그 아파트는 20층까지 밖에 없어요. 25층 있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물건이야. 사기꾼들이야. 이런 광고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중개대상물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니까. 부동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근데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거예요. 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내용을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고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 맞잖아요.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예요. 자, 세 번째는요.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 볼게. 그러면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면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인데 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아니라고.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야. 부당한 표시 광고 맞겠죠? 나쁜 거잖아. 그럼 시험에서는 간단해요. 여기 뭐 새로운 걸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이다 아니다 이래 낸다고요. 근데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부당하니 다 부당해. 그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그냥 지문에 따라내는 정도예요. 답이 되는 게 아니고 답은 다 이쪽에서 나오는데 얘는 따라내는 지문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공 아닌 사람들. 그럼 중개사무소 안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오로지 개공의 이름으로만 어때요? 광고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광고 자체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조문을 설명드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내 집을 개인적으로 팔려고 직방에다가 내놓고 싶은데 그 광고 안 됩니까? 하면 돼요. 여기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하지 말라고요. 개공 아닌 사람이 중개하는 물건으로 올리면 돼,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중개하는 물건을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요? 개공만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직거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인데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벼룩시장에 냈습니다. 하세요.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실제 건물이나 땅이나 광고하는 거 막지 않아요. 규제도 없어요. 무슨 말 알죠? 근데 개공만 실제 중개 대상물 광고하고 개공 아닌 사람들은 중개 대상물 광고하지 말아야 돼 있는 거죠. 이거 그 개념이에요. 자, 광고 부분은 요래 봅니다. 이제 보시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주 오실 때는 지금 모니터링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빼버리고요. 다음 주에는 86페이지에 제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부터.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 어때요? 몰아서 이제 11월, 12월에 해야 되니까. 그래 보시고. 자,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